충청북도 교육도서관과 CJB가 마련한 2025 미디어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CJB 박은선 PD입니다. 충북교육도서관과 CJB는 오늘도 최고의 북콘서트를 여러분께 선사하고자 합니다. 한국 최초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로 로마 교황청 대법원인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 라틴어 그리고 바티칸의 비밀 이런 주제로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 주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동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연 도서는 이제 몇 해 전에 썼던 라틴어 인생 문장이라는 책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픔이 스토리가 될 때라는 주제입니다. 과연 어떤 아픔이 스토리가 될까는 그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고 모든 인간의 얼굴은 다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것처럼 명확한 설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고 평등하고 모든 인간의 얼굴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 로마인들의 이 생각 속에서 저는 그 평등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얼굴이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픔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의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될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저희 작은 생각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여러 환경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 환경에서 느꼈습니다. 바로 제가 공부하고 수학한 그리고 항상 저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늘 따라다니는 그 공부를 통해서 저를 성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의 공식 공용어는 뭐냐? 라틴어였습니다. 제가 지금 유창한 우리말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들은 이렇게 라틴어로 강의를 하시고 모든 학생은 라틴어로 답을 해야 되고 시험과 과제물은 모두 어떤 언어로? 라틴어로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공부가 어렵다가 아니라 공부가 벽이다라고 아니라 공부가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 가능하지 않은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여기서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를 꿈꿨습니다. Vivere est semper secum querere qui sus locus in universitate. 평생 내가 서야 할 자리, 설 자리를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다? 인생이다. 10대가 되면 20대 대학생 형 누나가 되게 부러웠습니다.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30대 직장인들이 부러웠습니다. 40대가 되면 또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그 나이의 사람들은 지금 나보다 더 안정적이고 성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세대도 어떤 나이도 안정적인 세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내가 서야 될 자리를 고민하는 것.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인생일까 고민하게 되냐? 저는 항상 이 레바논 레체드레라는 곳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이곳에 가서 시간을 보낸 적도 참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그 전에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안지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매일 총성이 울립니다. 총소리가 울리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무섭지 않고 헬기에서 기총사격하는 날도 많았는데 그때는 정말 집에 있어도 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하면 집안에 있는 유리창이 타타타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어떤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팔레스타인이라는 곳, 이스라엘이라는 곳, 또 레바논이라는 곳에 가 있으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사실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오면 너무나 편리합니다. 하루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곳에서도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곳에서 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자. 팔레스타인에서. 그런데 이 레바논이라는 곳은 또 다른 의미의 공간이었습니다. 서구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법화, 어떤 많은 학문의 근원이 이 동방에서 시작되는데 그 동방이 어디냐면 바로 이 레바논입니다. 그리스도교라고 불리게 된 것도 바로 이 레바논 안티오키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티오키아 사람들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거기서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 레체드레라는 곳은 모든 전통을 갖고 있는 레바논 해발 3,500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동네입니다. 이곳이 레체드레라고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표시된 이곳 때문입니다. 체드레란 말은 라틴어 체두로서 300나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궁전도 이곳 레바논 레체드레에서 300나무를 가져다 지었습니다. 제가 이 레체드레를 가고 싶었던 것은 이곳에 은수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문할 때는 3분의 은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도승보다 훨씬 더 엄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3명의 은수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학 총장을 하거나 저명한 학자이면서 그걸 은퇴하고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3개월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분들은 3개월 이상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랍어. 두 번째, 불어. 이제 세 번째가 필수 언어인데 아람어를 해야 합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뭐냐면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는 예수가 했던 말입니다. 왜 아람어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바칠 때 영어도 불어도 아랍어도 아닌 아람어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한 그 언어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누가 안내해 줬냐면 저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공부했던 저희 친구가 안내해 줬는데 그 친구의 전공은 역사학이었고 그리고 그 친구의 고향이 바로 이 레체드레였습니다. 친구가 직접 안내해 주는 곳을 곳곳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은수자들이 사는 공간에 들어가는데 이 하얀색 대리석판에 새겨진 글자가 있고 무엇이 있는데 이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대리석판에 쓰여진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곳에 살다 간 사람들의 이름과 사망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곳에 들어와 살다 간 사람의 이름과 사망일이 적혔는데 그것을 쓴 날이 언제냐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썼다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과 똑같은 반응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속으로 진짜야? 가능해?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내가 여기 들어온 날 나의 사망일을 내가 미리 예견할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고승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수행을 하고 어느 날 나 하늘로 가리라고 할 정도인데 여기 들어온 날 내가 언제 죽으리라는 날짜를 쓸 수가 있어? 인간이? 그게 가능해?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속으로 계속하고 하면서 친구의 집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친구의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저는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가능해? 진짜야? 가능해? 진짜야? 그러다가 그 친구의 집에서 다시 베이루트로 오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그게 가능하고 진짜인지 뭐가 중요하냐? 만일 나는 저분들처럼 내가 오늘 언제까지 살 거라고 알 수 없지만 나는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살 날을 내가 한번 정해본다면, 나는 언제까지 살까를 정해놓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올립니다. 이 현장에서 앞으로 내가 살 날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바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 레바논 레체드에서 베이루트로 가는 길에 이렇게 역사의 계곡이라는 지명 이름이 역사의 계곡입니다. 쓰여진 터널을 지납니다. 이 지명이 왜 역사의 계곡이냐면 이곳을 지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꼭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남겨놨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로마의 장군들도, 그리스의 어떤 장군들도 모두 지나고 나면 내가 여기를 지나갔다. 심지어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도 내가 여기를 지나갔어. 그 지나갔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내 땅이야 라고 하고 갔습니다. 나폴레옹 3세도 내가 이곳을 지나갔어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절대 권력자들이 지나가고 나서 나의 동상과 흉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역사의 계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다 내 땅이야 라고 했지만 지금 이 땅이 그분들의 땅인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이 여기서 올라옵니다. 숨막꿈 나오되 아시나요? 학부모들은 잘 아십니다. 이거 원래 라틴어로 성적을 매길 때 숨막꿈 나오되 최우등이라는 뜻입니다. 최우등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이곳에서 들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질문은 아주 멀게만 느껴질 겁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 시간이 얼마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30대 청년 기업인들 중에서 아주 성공한 기업인들을 상대로만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어떤 한 남성 청년이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선생님은 무언가 많은 업적을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답을 올렸습니다. 저는 남기고 싶은 것보다는 남기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후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그곳에 모인 그 청중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는 후회를 남길 게 별로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 그 반대라고. 후회했던 것들이, 후회했던 결정들이, 후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는 내가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은 후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 질문을 올립니다.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의 답은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 키케로입니다. 우리 키케로 선생님께서도 나는 한 생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죠. 내가 살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좀 위로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인간에게 철학은 꼭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 그거 밥 먹여주냐? 아, 맞습니다.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철학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문학? 그거 뭐 중요해? 인문학 공부해서 뭐가 필요해? 여기들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있는데, 야, 돈 되는 학문, 돈 되는 학과, 취업이 잘 되는 데 가야지. 그거 밥 먹여줘!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여주는 학과와 직업을 선택한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받을 때 자신 있게 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철학은 우리에게 이것을 줍니다. 철학은 그대에게 제공하리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두고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힘을 철학은 우리에게 줄 겁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해서 참 이스라엘, 레바논, 이 사막 지대를 많이 갔습니다. 사막도 다 똑같은 사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막은 광야와 같고 타클락한 사막은 아주 작은 모래빗자가 마치 소리를 내듯이 움직입니다. 사막은 매일매일이 다릅니다. 아침에 가서 봤을 때, 저녁에 가서 봤을 때 다릅니다. 사막에서 길을 걷다 보면 매일매일 길이 바뀝니다. 무엇에 의해서? 때로는 바람에 의해서. 때로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지만 어쩌다 내리는 비에 의해서. 제가 자주 갔던 길도 어떤 날은 이스라엘 군인이 못 가게 막습니다. 왜? 비가 와서 그 길이 유실돼서 못 간다고 막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에게서 명예는 무엇일까? 종교는 또 무엇이지? 그리고 우리 삶의 이정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막의 길은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바람에 의해서, 때로는 비에 의해서, 때로는 동물들이 지나간 자리에 의해서. 그러면 사막에서의 길은 무엇에 의해서 찾아갔냐?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바로 별자리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가더라도 사막에서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항상 오늘 내가 출발한 이 물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다음 물이 나올 그곳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했냐? 내가 준비한 물이 필요합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됐는데 마른 장마로 끝났다고 합니다. 잔뜩 흐린 하늘, 마치도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지만 수증기만 가득 담고 온 그 하늘을 보면서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장마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강물이 범람하고 우리는 홍수에 관한 뉴스를 접합니다. 사방이 물천지가 된 그곳에서 정작 우리는 내가 마실 물이 없음을 느낍니다. 사방이 물임에도 내가 마실 물은 없습니다. 내가 마실 물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준비한 물밖에 없습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방이 물로 범람할 때 내가 마실 물이 없듯이 나의 휴대폰 속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정말 내가 가장 간절하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그 휴대폰 누군가에 당장 연락할 사람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나의 이정표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이정표는 바로 우리 각자의 목마름일 겁니다. 그 목마름에 의해서 나는 나의 이정표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을?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란 무엇인가? 10대 학생에게서 공부는 무엇을 외우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애석하게도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오늘 내가 10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10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너무나 좋을 텐데 공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를 늘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꺾입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꺾입니다. 공부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바로 그 부서지고 꺾인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10을 했기 때문에 10이 나오리란 그 희망과 기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0을 했는데 1밖에 안 나온 그 무서지고 꺾인 마음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게 10대, 20대 청소년의 공부입니다. 그럼 성인의 공부는 무엇일까? 어른의 공부는 통념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인에게 있어서 통념을 깨는 것이란 무엇인가 한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나 성당을 다니신 분들은 조금 자주 들어서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 때문에 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한 유대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유대 남성들이 끌고 예수 앞에 옵니다. 가늠하다 걸린 이 여인의 형색은 어땠냐면 헝클어진 머리, 제대로 못 갖춰 입은 옷, 훤히 드러나는 몸. 이 여인은 무한함을 넘어 어디론가 숨고 싶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젊은 예수, 청년 예수 앞에 놉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 유대 남성들은 예수에게 어떤 답을 바랍니다. 야, 얘기 좀 해봐. 그런데 이 젊은이는 땅바닥에 무엇을 쓰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쓰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촉하자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이 청년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을 치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냐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물러나고 그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남성들의 관심은 이거였을 겁니다. 이 여성이 누구 집 딸일까? 누구 집 아내일까? 또 어떤 남자와 관계를 했을까? 이들의 궁금함은 그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무엇을 생각했냐? 아마 이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나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자세와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무엇을 했냐? 땅바닥에 무엇을 쓰는 신용을 했을 겁니다. 왜?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도 무언가 잘못했을 때 엄마와 또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뭐 잘못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왜? 그 무한하고 그 피하고 싶은 상황을 어떻게라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그리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몸은 훤히 드러나는 그 여인에게 내가 존중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경에서 땅바닥에 무엇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땅바닥에 무엇을 썼는지 그게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으면 왜 책에 없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없었겠죠.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여인과 예수만 남았습니다. 젊은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일어나서 그 여인과 그때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시 죄짓지 마십시오. 이것을 현대어로 풀면 다시 실패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 자체가 자비입니다. 통념을 깬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일상에서 비참히 자비를 만나는 순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자비입니다. 저는 지도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를 좀 더 편하게 대하는 방법을 공부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지도를 그려나가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저의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그때부터 바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움직임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고요한 순간에 딱 앉으면 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했던 생각들, 단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들을 짧게 메모를 하십시오. 이거를 기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념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잡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표면적으로 관심 갖는 것들이 그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잡념들이라고 했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약간 마음에 숨이 고라집니다. 숨이 고라지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 나를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외우고 강압적인 그 갇힌 공간 안에서 무엇을 외우고 시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던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쉽지 않은 것이 좀 더 쉽지 않게, 더 어렵게 생각되는 것이 그나마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음의 지도를 그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가끔 제가 좀 글로 잘 되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글을 써서 제게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출판사에 문의해서 출판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그 원고를 받으면 출판사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줬다라고 생각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답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판사에 보내보면 하나도 출판된 책이 없습니다. 왜? 자기의 아픔만 주구장창 써놨습니다. 누군가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지, 많이 아프구나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나도 그만큼 아파. 나도 그만큼 힘들어. 아픔만 갖고는 그것이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픔이 스토리가 되냐? 누군가 그 아픔을 듣고 누군가 그 아픔의 이야기를 쓰고 난 그 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서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면, 결심할 수 있다면 그 아픔은 어떤 아픔이다? 스토리가 된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연장에 모인 이유도 우리 각자의 아픔이 어떻게 스토리가 되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올렸던 겁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일지 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지. 그때 이 통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라틴어로 vexatio storia fiat라고 합니다.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이 정도의 라틴어는 한 번 정도 같이 따라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exatio storia fiat. 근데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양모님이 계십니다. 95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총기가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생은 산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산 횟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이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이 유익했는지 아닌지는 기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썼느냐에 달렸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도 조금 살았다. 저희 어머니는 95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만일 그 삶을 기간으로 따진다면 100살 살고 120세 산 사람들이 모두 최고등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삶을 어떻게 썼느냐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삶을 쓰는데 항상 장애되는 걸림들이 있습니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큰 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돌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트라라는 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돌은 스칸달룸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스칸달룸이라는 단어는 한번 들어본 것 같죠?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페트라라는 돌은 디딤이 되는 돌이고 스칸달룸이라는 돌은 걸림이 되는 돌입니다. 똑같이 돌인데 어떤 돌은 디딤이 되고 어떤 돌은 걸림이 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디딤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걸림이 되는데 디딤이 되던 걸림이 되던 내가 그 돌을 어떻게 쓰는가는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그 마음에 따라 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자기 개발이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파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에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둠 비비무스 스페라무스 뭐 이렇게 썼는데 둠 비있다 스페세스트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의 원문은 그 원문에 하나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아파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음을 강조하기 전에 그 아파도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떻게 그 힘든 공부를 다 마쳤냐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을 때 끊임없이 누군가는 그만해 멈춰 여기서 네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지금 저를 여러분 앞에 서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당장의 친구들,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먼저 가라, 너희들 먼저. 근데 나는 너희들보다 늦지만 언제? 50대 이후에 웃는 얼굴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야 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안 봐도 비데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대입니다. 이 비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나는 보다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비데오. 나는 듣다, 아우디오. 이걸 영어는 오디오라고 발음합니다. 우리 일상에 라틴어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다라는 동사를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이 비데오라는 동사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산스크리트를 그리스어가 수용해서 그리스어는 좀 더 세분합니다. 그냥 보는 거 테오레오. 그래서 그냥 보는 이런 곳을 뭐라고 하죠? 티어터, 극장이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찰하면서 보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호라오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보는 건데 그냥 보는 것, 성찰하면서 보는 것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비데오라는 단어로 그냥 퉁을 쳤습니다. 성찰하면서 보는 것도 비데오, 그냥 보는 것도 비데오. 저는 이 비데오라는 동사를 참 좋아합니다. 보는 것은 되게 수동적인 것 같지만 이 보는 것처럼, 본다라는 것처럼 능동적인 동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장을 보러 가고 예배를 보러 가고 장을 보러 가고 일을 보러 가면 그냥 그곳을 휙 둘러보고자 않습니다. 일을 보고 오라고 하면 그 일을 보고 와야 합니다. 보다라는 동사는 그만큼 능동적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싶지?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시작하면 나는 무엇이 되고 싶지? 무엇을 희망하고 싶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든 공부를 지속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의지와 욕구를 계속해서 꺾이게 하는 힘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 보는 것에서 첫 번째 질문이 올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피에리 꽃, 피에리 포테스트, 꽃 피에리 논 포테스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에 대한 빠른 인정. 이것이 나의 배움과 자기 개발을 위한 또 그 성장의 조건이 됩니다. 과거의 지도 제작자와 항법사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상상의 선인 경도처럼
오늘날 우리도 간절하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선, 법의 선을 찾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철학의 오래된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입니다. 존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존재가 시간이지도 시간이 존재이지도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시계로 인해 측정되지만 시계가 시간이 아닌 것처럼 존재와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줄 뿐 시계가 시간은 아닙니다. 또한 시계는 시간을 잡아주지도 못합니다. 마음의 지도, 법의 지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시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시계가 시간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법이 원리를 알려주지만 시계가 시간이 아니기에 우리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비워야 하는 시간, 채워야 하는 시간, 그저 지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절대적이 하나 그 시간에는 상대와 주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그 시간을 현재의 방식으로 계산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가령 1분, 미누툼, 라틴어 미누툼은 오늘날엔 60초이지만 과거 로마 시대에는 1시간의 10분의 1, 즉 6분가량의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시일 뿐입니다. 철학은 지구시의 시간을 성찰하는 것이고 법 철학은 그 시간을 공간 안에서 합의하고자 하는 성찰일지 모릅니다. 어느 강연에서 리더란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밤을 불면의 밤으로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리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리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수많은 밤을 불면의 밤으로, 오락과 게임을 위해서 불면의 밤으로 보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고민과 성찰을 위해서 불면의 밤으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밤을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살 날은 얼마나 남아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지요? 오늘 저의 부족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틴어 그리고 바티칸의 비밀 강연 여러분께 진짜 진지한 이런 시간을 선사해 주신 한동일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CJB 라디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신청을 받은 질의응답이 있는데 그 질의응답 질의를 좀 교수님께 드리고 교수님께 잠깐 그 말씀을 좀 한번 청해 듣고 그리고 질의로 넘어갈까 합니다. 라틴어 문장 중에서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하라를 강조하셨잖아요, 오늘. 그런데 교수님께는 아픔이 스토리가 된 것, 그리고 스토리로 전환되지 못한 아픔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라틴어 수업에 표현을 했는데 장점과 단점이라고 이런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defectus et meritum, meritum et defectus. 메리툼은 이제 메리트라고 우리 하는 그 말의 어원인데 장점이고 defectus는 이제 결여, 단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의 어떤 부족함이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집중하는 능력, 몰입하는 능력은 계속 향상돼 갔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어떤 그 결과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장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장점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어떤 데펙투스, 단점이 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관계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공부만 하시니까. 하루 이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저의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너는 세븐일레븐이야? 라고 이제 하신 분이 있었는데 편의점 유래가 그건지 이제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것이 하나는 장점이 됐는데 하나는 또 오히려 더 큰 어떤 어려움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 스토리가 된 것도 있지만 그 스토리로 해서 또 다시 또 아픔이 된 사례가 있는 거죠. 예. 네.
교수님은 이제 다른 강연에서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정체성을 자처하신 경우가 있다고 예. 그랬는데 지금도 그 태도로 살아가신다고 했는데 매일 반복하며 가장 소중히 여기는 루틴이 뭡니까? 사실 지금도 공부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변함이 없는데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0대 그다음에 그 뭐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꼭 있는데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40대 50대가 되면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더 바빠지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은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사람들이 와서 일 시키기 때문에 이거 막 급하게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지금 만약에 해서 지금 저 가끔 불어를 공부하자는 걸 되게 후회하는데 그때 그냥 20대 때 해버렸을 걸. 근데 지금 하고 싶어 진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공부할 여력이나 시간이 안 나요. 네. 핑계가 아니라 아무리 시간을 저는 이제 예전에 10분 단위로 쪼갰고 30분 단위 시간 쪼갰었는데 공부할 시간이 너무 안 나요. 왜냐면 다 계속 뭔가 누군가 와서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그거에 다 답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는 지금 공부해야 될 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그다음에 청소년부터 아래 친구들이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떠오른 질문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오늘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라틴어 공부를 교수님 책 때문에 라틴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 필사를 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틴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짧게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제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자기 손자가 다른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라틴어만 주구장창해서 미국의 온갖 라틴어 경시대에 나가서 1등하고 그런데 나는 우리 손자가 의대를 가든지 뭐 이거를 희망했는데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런던에 있는 무슨 고전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또 미국의 어느 명문대학도 그 라틴어로 붙었는데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기 왔어요. 네. 보고 어떻게 저는 사실 뭐 입시를 지도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저 그때 이 답을 이렇게 썼어요. 그 유럽의 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고등학교 5년 기간 동안 무엇을 했냐? 라틴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 유럽의 학생들의 수능의 첫날 첫 번째 과목은 뭐? 라틴어 시험이에요. 라틴어. 그거를 번역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그 로타로마나 과정을 하기 위해서 라틴어가 너무 부족해갖고 이제 이탈리아 선생님한테 개인 과외를 했는데 저랑 그 이탈리아 청년 중에 개인 과외를 같이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는 왜 라틴어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파일럿이 되려고 하는데 그 과정 안에 반드시 라틴어를 공부해야지만 입학한다는 거예요. 아니 파일럿하고 라틴어가 무슨 상관인데 그랬어 내가. 그럼 왜 이 고등학교 5년 동안 라틴어를 여러 번 시키느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라틴어는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동사 하나가 160가지로 변하는데 그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1활용, 2활용, 3활용, 4활용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1활용, 2활용, 3활용, 4활용 지나가면 이제 불규칙 동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규칙 동사가 안 나오고 타령 동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1활용, 2활용, 3활용, 4활용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불규칙 동사 나오지? 그럼 반타령 동사가 있습니다. 타령 동사라는 건 뭐냐면 모양은 수동태인데 뜻은 능동이야. 그 다음에 딱 가면 이제 그제서야 겨우 불규칙 동사가 나오는데 불규칙 동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벼락치기가 안 되는 이 과목을 5년 동안 공부를 시키면서 이것이 되는 친구들에게 의대, 그다음에 법전원 공부, 그게 큰 머릿속에 계속 매일 이 많은 걸 담는 연습을 한 친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많이 담는 거는 큰 어려움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10대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큰 머리에다 큰 머리에 많은 걸 한꺼번에 우겨넣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 큰 머리를 만들어 놓고 창고를 크게 만들어야죠. 창고를 크게 만들면 그 창고 안에 들어갈 것도 많아지겠죠. 예. 라틴어는 아마 큰 창고를 만드는 연습을 시키는 공부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큰 커다란 칠판 또는 캔버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예.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담 너머의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담 너머로 바라본 새로운 세상은 뭘까요?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동양이 왜 서양에 의해서 서양보다 뒤져 있어야만 했는가 그런 주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서구의 생각을 따라가는 연습을 했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서 새롭게 결정하는 힘, 설정하는 힘이 지금 우리의 교육과 생각에는 많이 없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미래 세대를 놓고 항상 기성세대가 뭐라고 합니다. 지금 젊은 애들은, 젊은 친구들은 공부의 내용이 부족하고,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교육의 틀을 만든 사람은 지금 미래 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틀을 이 사람들은 따라오는 것에 불과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못한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질서를 창립해 가는 데는 지금 제가 아무리 유창한 한국어로 얘기해서 새로운 질서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유럽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결국 그들이 아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아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설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리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힘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전해주고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떻게 설정하는 힘을 만들까 네.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네. 공부하고 싶고요.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께 좀 팁을 드리자면 한동일 교수님께서 로타로마나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근데 엄마 아빠는 보지 마시고 아이들만 엄마 아빠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꼭 그 권해드리고 싶어요. 전에 2년 전에 교수님 모셨을 때 그 공부하는 그 이야기를 한참 하셨는데 감동을 크게 받았고 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분명히 크게 영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한 거 아니고요. 저도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고 로마로 유학 가기 전까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 동양인에 대한 어떤 여기는 동양인이 한 번도 안 왔던 공간 너희들이 어떻게 와? 네네. 어떤 그런 식의 인식들 그다음에 여기 너 사진 찍으러 왔니? 뭐 그런 식의 그래서 그게 발끈발끈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척 많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럽을 잘 모릅니다. 특히 외교 현장에 가면 그게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의전이나 여러 가지들 보면 진짜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네. 반대로 유럽이 우리를 잘할 것 같지만 유럽을 우리 잘 모릅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잘할 것 같다. 물론 뭐 오늘날 K-팝이나 컬처 때문에 잘할 것 같다. 젊은이들은 알겠죠. 그다음에 매니아층은 알겠죠. 근데 아직 우리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친구들이 새로운 정신세계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설렜습니다. 여기서 공부 잘해서 우리 반 중에서 내가 1등하고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그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대학 나가봤자 그 대학을 1등하는 대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서 1, 2, 3등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공부의 격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도서관과 CJB가 함께 마련한 2025 미디어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오늘 한동일 교수님의 열띤 강의 정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